지금 겉으로 보기에 호황으로 보이는 거는 약간은 허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러시아의 신용도하고 러시아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뛰고 물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지속이 몇 년 동안 더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서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비서방 국가 중에서 우리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닌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싸냐면요, 공기가 짧아요. 공기가 짧다는 거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점입니다. 똑같이 이윤율을 갖더라도 공기가 짧으면은요, 가격을 확 후려칠 수가 있어요. 진짜 큰 적이 있으면요, 적의 적은 친구가 돼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적은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적이 될 수 있는 러시아는 미국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임기 내에 재편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한번 러시아도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블라디보스토크 행사에서 러시아가 일본, 중국 대신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한 이유, 전략적 진심일까요? 아니면 당장의 외교 경제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제스처에 불과한 걸까요? 국제 외교나 통상에서 진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항상 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인데, 그러니까 지금만 필요해서 내민 임시적인 제스처냐. 근데 그게 그 지금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면 장기적인 진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진심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필요가 아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러시아가 중국하고 좀 가까워졌죠. 전쟁을 하면서.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지가 않거든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도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그 언론에서도, 러시아 내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하잖아요. 아마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내에서 이제 좀 부서진 지역도 조금씩,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굉장히 좀 그 사고 폭발도 크게 나고 했던데,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과연 다 토해내고 나올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차지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건설 수요도 굉장해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건설이 또 굉장히 그 싸고 참 질이 좋죠. 사람들이 싸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럼 이 부가가치도 얼마 안 남기고 뭐 저게 염가로다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덤핑한 거 아니냐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싸냐면요, 공기가 짧아요. 네, 공기가 짧다는 거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윤율을 갖더라도 공기가 짧으면은요, 가격을 확 후려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마 이게 지금 당연히 뭐 당장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건데, 그게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전쟁 전 러시아에서 현대차 삼성팔도가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던 이유는 단순한 품질 가격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중산층의 소비 구조나 외국 브랜드 수용성 등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제가 이거는 러시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했고 또 러시아에 또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그분 직업은 이제 못 밝히겠는데, 저건 굉장히 러시아에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서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뭐 전쟁도 예전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러시아에 대해서 뭐 그다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약간 중립적인, 그러니까 별로 교류가 없었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저는 그 러시아가 그래서 좋아하는 그 어떤 거냐면요, 비서방 이런 거죠. 비서방 국가 중에서 우리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닌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재에 대한 것들 있죠. 아까 도시락 얘기도 하셨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까 건설 얘기를 제가 했지만 건설 외에도 상당히 많은 소비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현대하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나와 있지만 다시 이제 뭐
또 전쟁이 끝나 정상화가 되면은 다시 또 그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무역은 아마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서 봤을 때는 뭐 얼마나 될지는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뭐 미국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러시아라는 그 시장 자체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우호적인 시장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의 러시아 철수 단순히 전쟁 여파일까요? 아니면 러시아 시장이 외국 기업에 점점 불리해지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까요? 뭐 이거는 당연히 전쟁 때문이죠. 그 전부터도 러시아로 뭐 이렇게 그 외국 기업한테 불리하게 바뀔 일이 별로 없는 게 러시아 자국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제조업체 중에서 소비재나 이런 쪽이 러시아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가스하고. 예, 그러니까 석유화 그 에너지 있죠. 그러니까 꼭 석유가 아니라 에너지, 석유, 가스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에너지하고 자원하고 이거 다 합치면요. 이게 지금 러시아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거랑 그거 순수하게 그 수출하고 그다음에 그거 석유 화학기라든지 그다음 그 수송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요. 그게 러시아 경제의 뭐 한 60% 이상 될 거라고 60-70%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필품 만들고 이런 쪽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좀 부족한 거죠. 예, 그리고 전쟁 이후에 복구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게 더 필요해질 테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우리나라 한국 그 브랜드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선호를 하거든요. 그게 뭐 미국이나 아니면 서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국 거를 훨씬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게 자기네 기업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데 별로 없는데 아예 없는 분야들도 많은데 품목들도 그렇다면 외국 기업한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리는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 중이어서 공식적으로는 러시아로 수출이 다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회 수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숫자로는 안 나오는데 저도 뭐 이제 뒤로 들어봤더니 상당히 많이 지금 다른 나라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한국은 동해를 낀 해양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좀 장기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아직은 조금 이제 희망적인 얘기로 이게 기분은 좋죠. 들으면 아, 이거 좋겠다. 근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은 하지만 이제 저거는 이제 조금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요. 이게 장기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러시아 경제가 지금 이제 전시 경제 상태에서 뭐 성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요. 그건 맞는데 지금 이제 여러 기관들 이제 특히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러시아 전문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요. 이게 2013년도 GDP하고요. 그동안 러시아 경제 GDP가 아주 들쭉날쭉하고 뭐 코로나 때도 그랬구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해서요.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온 게 2013년 수준으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러시아 같은 나라,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요. 유가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에너지에 의존하는 나라의 이제 경제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이제 성장률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석유값이 올라서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뭐, 아이고, 석유값이 그 다 제재를 받는데 어떻게 오르냐. 그 비밀리에 수출 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많이 사갔고, 그 다음에 공해상에서도 많이 사가고, 고스트 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고스트 플릿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저도 그거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처음 봤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국적 다 띄고 배가 몰래 와가지고 다른 나라 배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이제 주로 뭐 싱가포르나 중동 쪽으로 가져가서 중동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져간 다음에 거기서 그 나라 석유랑 섞어요. 블렌딩을 해요. 위스키 블렌딩 하듯이. 그래서 러시아산이 49.9%가 되면은 나머지 이게 근데 쿠웨이트산이 51.1%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쿠웨이트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스트 플레이스 그 르몽드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게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기사가 나오고 저는 사진은 르몽드 거를 봤거든요. 르몽드에서 보니까 사진 그 고스트 플레이스에서 배 가지고 석유 가지고 이 다른 나라 배하고 만나가지고 공해상에서 석유 건네주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팔고 하는데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사실 그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쟁 시기니까
그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막 찍어내고 있어요. 소비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 군수 물자를 많이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제 성장률이 좀 올라간 거는 맞는데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지역하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하고의 격차는 굉장히 벌어졌고요. 또 그리고 그 사이에 러시아 국채하고 뭐 이런 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숫자로 국채 금리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확 떨어진 거죠. 그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이 남아있어. 금융에선 특히 이게 남아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뭐 GDP 대비 부채 비율 이런 게 별로 의미는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러시아의 신용도하고 러시아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뛰고 물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이게 이제 지속이 몇 년 동안 더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러시아 뭐 경제 제재했는데도 멀쩡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멀쩡하지 않고 지금 골병 들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버티기는 버텨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사람들이 뭐 불만을 잘 제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은 강해요. 근데 전쟁이 끝났을 때 이거 민수로 전환 가능하냐. 예전에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민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러시아가 과연 그럴 수 있는 나라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뭐 전쟁 중에 그 군수 물자 찍어내면 되지 않냐. 그거 언제까지 찍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가능하냐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겉으로 보기에 호황으로 보이는 거는 약간은 허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엔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만 믿긴 어렵다.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과 정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번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게 한 번 높아진 거는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은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토 분쟁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끼리 그렇게 한쪽에다가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격차가 크게 나가지고 예전에 미국, 캐나다처럼 이렇게 좀 격차가 있으면 모르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그렇진 않아요. 서로 간에 좀 경쟁을 하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근데 러시아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은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할 텐데 아마 그리고 실제로도 좀 어느 정도는 그게 되긴 되겠죠.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 자본주의 국가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정부에서 시키면 또 시킨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의존도 줄여라 그런다고 해서 그 밑에 중국하고 무역하는 기업들이 이제 줄여야지 다른 나라 안 돼요 그거 잘. 그리고 중국에서 막 물건 사와가지고 좀 싸게 만들던 회사에서 야 중국하고 의존도 줄이래 그럼 더 비싸더라도 다른 나라가 사오자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중국 의존도를 조금은 줄이기는 줄일 겁니다. 근데 얼만큼 줄일지는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기회가 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러시아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은 좀 어느 정도는 되겠죠. 네.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러시아의 우리나라와 협력 시도는 단순 외교일까요? 아니면 첨단 산업 북극 항로 등 전략적 파트너십 의도일까요? 저는 일단은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 첨단 산업, 전략 산업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요. 러시아가 이미 제조 기반이 많이 무너진 상태고 과거에 뭐 소련 시절에 있는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뭐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산업화해 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제가 아니고 이제는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면서 우리나라하고 첨단 산업에서 협력할 만한 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자원 쪽에서는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우리가 미국하고의 이게 공급망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 공급망을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많이 가져오고 이러기에는 미국의 눈치가 좀 너무 강하고 또 실제로 러시아에서 사오는 게 뭐 약간 싸다. 그 러시아랑 협력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 한다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를 흐트러뜨릴 만큼의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건지 요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재 판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아마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러시아에서도 어차피 소비재는 사다 써야 되는데 기왕이면 뭐 한국 거 사다 쓰는 게 그쪽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그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뭐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초 소비재들. 그다음에
물류 쪽에서는 조금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적대적인 걸로 나오지만 항상 요걸 생각해야 돼요. 진짜 큰 적이 있으면요. 적의 적은 친구가 돼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적은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적이 될 수 있는 러시아는 포텐셜리 미국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닉슨이 등소평을 만나서 대탕트를 이끌어내고 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때는 미소 경쟁이 심한 과정에서 중국을 세계 무역시장으로 자유시장으로 끌어내고 중국을 미국의 친구로 만든 거예요. 왜 뭐 친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친구야 막 이러는데 어쨌든 그 미국의 말하자면 공급망 안에 들어오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거꾸로 중국하고 러시아를 띄어넣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외교 전략이 이제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친해진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뭐 미국하고 혈맹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력 체계를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러시아가 중국 견제에 방해가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도 어느 정도의 유인을 제공할 거고 뭐 서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협력 기회는 조금 더 확대되겠죠. 항상 이거를 국제 외교라는 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얘랑 친하니까 앞으로도 친할 거 그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얘랑 친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더 친한 애가 나왔다. 아니면 내가 얘랑 사이가 굉장히 나빴는데 더 나쁜 애가 나왔어요. 그럼 얘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계. 예전에는 러시아가 하나의 거대한 축이었어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시절에는.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가 아주 약소국은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여러 가지 자원도 많고 이런 나라지만 전략산업, 첨단산업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에너지 의존 국가예요. 그러면은 미국에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러시아를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전쟁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아마 트럼프 임기 내에 이러한 움직임이 재편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한번 러시아도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